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껌딱지를 붙여놓았는데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데 장중에 한해서는 제법 눌리기도 했었죠. 그만큼 시장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타 법인이 특이한 대량 옵션 거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쪽도 있는데 이것이 진실도 밝혀드립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지수 관련 주식은 재미가 없죠. 외국인들은 장 초반 30분 동안 주식을 거의 2천억을 그냥 때려버리다시피 했는데 선물을 바로 커버하면서 11시 30분까지는 지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433을 중심으로 오후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실 공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투자자들이 다들 넋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냥 선물 로로보나 하자 하면서 방향성 거래를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어제 오후부터 계속 강세였긴 하지만 강력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신규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자 주체별로 초반에는 외국인이 그리고 이후에는 연기금 등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무너지진 않았고 하루 종일 변동성을 빼기만 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장 초반 30분 만에 또 기관들이 열심히 콜매도 중심이 양매도를 2만 계약씩 쌓으면서 변동성 매도를 했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양매도를 크게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죠. 옵션 시장에서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기타 법인이 대량 옵션 거래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준 곳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 기타 법인이 콜매도 266억, 풋매도 63억을 오후 2시 44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부지런히 때렸죠. 그리고 그에 대한 카운터파티는 외국인이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기타 법인은 하방 양매도를, 외국인은 상방 양매수를 했으니 누가 이길까 봐야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고인물 늪수그레 트레이더인 델타1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옵션 스크리닝 모델을 아무리 뒤져봐도 6월물과 7월물에서는 특이 거래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옵션 판때기를 한참 뒤졌더니 올해 12월물에서 거래를 찾을 수 있었네요. 콜 140을 290.9에 382계약 매도하고 풋 495를 65.5에 360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둘 다 급내 가격이에요. 기타 법인은 옵션을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크레딧 포지션을 구성한 것인데 둘 다 델타1 옵션들이니까 간단히 옵션 순 매도 개수만 계산해도 델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치면 합성선물 22계약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 매도 266억이라고 해서 쫄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델타만 따지면 이것은 선물 22개 매도한 것이라서 저도 충분히 이거는 잡을 수 있는 작은 포지션입니다. 자, 그런데 기타 법인이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저는 왠지 이 법인 트레이더에 대한 동정심과 우려가 같이 떠오르는데요.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설정하고 옵션 매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용을 잡고 옵션 매도하는 트레이더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내 가격을 거래했을까요? 이것은 옵션 매도를 해서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배가를 먹기 위한, 그러니까 변동성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제가 추정컨대 이것은 10중 8구 현재 포지션에 크레딧이 빵꾸가 냈기 때문이에요. 당월 거래에서 손실이 누적되니까 현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저렇게 장기 월물이 극내 가격 옵션을 팔아서 현금을 땡겨오는데 이거 왠지 제롬 캐르벨이나 닉 릴리슨이 떠올라요. 자, 이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산수를 좀 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자, 먼저 법인 입장에서 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을 계산해보면 행사가 둘이 차이인 495에서 140, 그러니까 355포인트 구간에서 프리미엄 290이랑 290.9랑 65.5를 받았으니까 만기 결제 마진은 0.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22포인트 아래로 열린 거는
뭐 22로 열린 거는 이건 그냥 적당히 아래로 끼워놓은 거고 진짜 목적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만기 결제 마진이 0.4포인트라는 것은 이 포지션을 12월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 200 지수가 140에서 495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만 있으면 0.4포인트 이익을 얻게 되는데 뭐 300계약 넘게 때렸으니까 뭐 300계약이라 퉁치고 그럼 120포인트 이익이에요. 그럼 절대 적지 않죠? 자, 옵션 매도에서 현금도 이자 없이 빌려 게다가 만기에는 120포인트의 보너스 이익도 얻어. 야, 이거 왠지 이 법인이 엄청나게 유리한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절대로 공짜 거래를 해줬을 리가 없죠. 자, 빅쇼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골드만 쌍놈들이 그래 거래해줄게 하면서 속으로는 멍청한 놈 이랬는데 정말 그래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은 옵션을 사주는데 들어간 비용이 옵션 매입 금액 전체 그러니까 330억에 대해서 약 6개월간의 이자가 첫 번째 비용이죠. 근데 이자는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비용은 이 법인에게 지급할 총 120포인트의 결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의 기대이익은 뭐예요? 풋콜 페리티를 고려하면 완전하게 해지를 할 경우에는 840포인트가 이익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해야 될 뭐 결제 비용 차감하면 720포인트가 이자 차감 전 이익인데 마진 없이 완전 해지를 할 경우에 그냥 1.8억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1.8억이면 거의 뭐 이자와 비슷하니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포지션은 극내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콜 495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콜 495는 굳이 12월 물로 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대이익이 1.8억이 아니라 훨씬 많게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자, 결론 내릴게요. 이번 기타 법인이 대량 옵션 거래는 방향성은 별 의미 없는 구묘다. 근데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이 법인 트레이더가 현금이 없어서 돈을 만들려고 한 거다. 그리고 보면 이 KRX의 그 Suspicious Trading Monitor System이라고 이 이상한 거래들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리려고 주문을 2계약, 4계약 이렇게 쪼개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이 트레이더는 이거 한두 번 한 짓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트레이더야. 나 좀 찾아왔나?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예요. 오늘 유럽 세션 시작 이후 계속 독일 국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지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의 그 골디락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10년 국채가 올라온 다음 밀리지 않자 유럽 세션에서 추가로 국채 매도에 대한 손절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오버액션이 나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국채도 올랐고요. 이거는 미국 세션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도 국채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국채 만기가 2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건 뭔가 사고가 날 느낌이에요. 제가 프랍 시절에 그 2014년인가에 그때 그 미국 국채 딜러버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국채 숏을 많이 갖고 있던 쪽에서 스탑로스를 치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이제 국채 숏을 진작에 정리했기 망정이지 계속 들고 있었으면 환장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6월 말까지는 국채 매도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럽 세션 초반에 있었던 그 주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 불가 사건이었는데 DNS 서버 이상이라고 뭐 기술적 이 문제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시 증시가 제법 출렁이었었죠. 무슨 해킹 이런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데 이거 별거 아니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시장은 변동성 매도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도 하락을 끝까지 허용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달러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는 목요일에 그 ECB 앞두고 유로화가 숨을 고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상품시장에서는 구리가 유럽 세션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미국 세션 그 초반에는 마이너스 1%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구리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6%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를 당겨놨어요. 물론 이제 LME 세션에서 만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길이 됐든 뭐 얼마든지 다시 만불을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름도 장 초반에 이제 한참 땡겼다가 다시 밀어요. 그래서 68불 초반까지 밀었는데 저는 그래도 68불 깨면 담아야지라고 생각했더니 68불을 깨지도 않고 두 번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70 넘겼습니다.
텍사스가 70달러 넘기고 브렌트는 72달러 넘겼기 때문에 이제 슬슬 기름발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장 시작 전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주요 기술주들이 갭 상승을 했지만 채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은 현물 기준 제법 큰 음봉을 만들었는데 물론 유럽 마감 후 반등을 꽤 많이 해서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황색 신호등이 켜진 셈입니다. S&P 지수도 2단 하락이 나오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 바닥을 찍었는데 사실 이렇게 2단 하락이 나온 것은 변동성 증가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변동성 증가가 멈추게 되자 시장은 다시 반등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시장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양하지만 오늘 시장을 앞으로 이제 향후 시장을 상승으로 본다면 오늘의 조정은 또 굉장히 좋은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개별 종목에서는 전일 강했던 바이오 섹터가 좀 더 눌렸어요. 그래서 또 은행주가 좀 눌렸죠. 기술주들이 또 밀렸는데 이거는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 하락. 요게 좀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거의 플러스 3%권 갭 상승을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로 돌렸고요. 게임스탑은 장중에 340달러를 넘긴 등 지난 그 게임스탑 광풍 때 기록한 가격에 근접을 했어요. 물론 이후 눌려서 300달러 선을 지키는 것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 밈 주식 참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오늘 마이너스 4.7% 빠졌어요. 근데 이거 지난 5월 19일에 기록한 저점권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이 가격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코인베이스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IP샵 오늘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저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한번 담아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시장은 10일에 있을 그 미국 5월 CPI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그 20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시장은 10일이 쿼드러플 만기 때문에 해당 경제 지표로 인한 방향성이 이번 결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시나리오를 본다면 시장은 430선 공방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435 공방전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현재 옵션 판때기 미결제 약정을 보면 콜 클래스가 훨씬 민감하게 움직여요. 따라서 435 공방전이 되려면 풋 435 미결제 약정 증가가 확연히 보여집니다. 근데 해외 시장에서 보여주시지 장중 조정은 강하고 또 상승은 더디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장중에 사소한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 흔들림이 발생하지만 장 마감 때는 결국 변동성 다 죽이고 그래서 참 매매가 힘든 국면입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장중에 어쨌든 간에 마감 무렵에는 상승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본다면 435의 풋 미결제 약정 증가한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35 풋 미결이 증가하지 않고 바로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일단 오전 시장에는 상승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해외 시장은 텍사스 기름이 7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름 포지션은 이미 다 잘라버렸고 그래서 없고요. 수요일 밤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근데 재고 발표 후에 재고량 관계없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가 감소를 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감소해도 유가가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70달러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망인 66에서 68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역은 이제 저는 오버슈팅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 오버나잇은 매도를 할 때 오버나잇 매도는 웬만해서는 주의하자. 왜냐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구리가 LME 세션 마감은 어쨌든 톤당 9,950달러 권에서 끝났지만 이후 커맥스 세션에서 추가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10,000달러 넘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 눌리면 저는 롱 포지션 담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 주식시장 대응이 개별주 장세라서 참 어렵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